자,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세미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지금은 이제 잠깐만 이거 제가 이어폰을 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소리가 울리니까. 네, 이렇게 이어폰을 사용하면 소리가 좀 덜 울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어폰을 사용해서 마이크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세미나는 어떤 세미나냐면은 이제 캠프장에 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근성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지칠 때라든가 또는 또 종합적으로 제가 근성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건지 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가장 핵심적인 말은 아니고요. 뭐 중요한 몇 가지 어떻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그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또 과목별 학습법 국영수 위주로 간단하게 그건 제가 이제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공부 방식에 대한 것들을 뭐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였고, 또 심화학습과 시간의 중요성.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럼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시간의 개념부터 이야기를 해서 함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부모님들께서 나중에 캠프가 끝나고 돌아갔었을 때 학생들과 또 제가 전달했던 말들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몇 가지 발췌를 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학습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스카이를 갔다, 서울대, 연구대 또는 그 의대에 진학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야기는 간단해요. 그 얘기는 왜 간단하냐면은 서울대나 뭐 연고대를 갔던 학생들이 뭐 성형학습을 성공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 알고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심학습에서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괄호를 좀 만들어 드렸는데 이 괄호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정답이 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것만 정답이다. 뭐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여기서는 잠깐만 제 화면이 보이죠? 이 내용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깊이가 중요합니다. 깊이. 네, 깊이가 중요하다. 요거를 다른 말로 이제 얼마만큼 아느냐. 그냥 아는 공부라고만 하니까 좀 막연해서 제가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메타인지는 제가 이제 3차 세미나 때 말씀드릴 겁니다. 메타인지에서 성공한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스카이를 가는 거지. 메타인지에 즉 그 아는 공부에 실패한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네, 메타인지에 실패한 학생들이 스카이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스카이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은 우리가 전원 다 그 성공한 것은 뭐 선행학습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여부들 학교가 어떤 학교였는지 지역이 어디였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성으로 나오는 것 뿐일 뿐이고요.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깊게 공부했는가 그러니까 빨리 진도를 안 나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그때만 원장님만 경험하신 특수한 경험입니까? 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입니다. 이 메타 인지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공부를 했으면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보다도 좌우간 알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게 되게 막연한 얘기 같지만은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막연함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나를 그 속에 막연함 속에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숨기려고 하다 보면 핑계가 많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변명거리를 자꾸 만드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다 변명도 좋아요. 좌우간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앉아서 화장실에 앉아 있더라도 좌우간 책을 뭘 봤으면 또 단어를 외웠으면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 방법에서 이 공부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카이는 갈 수가 없고 또 제가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년을 줘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아는 공부에
깊이 있는 공부에 성공할 수 있어야지만 소위 말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2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조금 2년이라는 시간 속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요 타이틀을 좀 꺼냈습니다. 시간에는 우리가 좀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2년 내에 스카이를 가자. 그러면은 중2니까 2년 동안 놀아도 되겠네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스카이는 어떤 학생들이 가는 거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이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도 충실하게 공부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모든 고등학교 2학년들이 지금 시간적인 절대 시간을 가지고는 가능하지만 또 절대 시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에 대한 것도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한 건가?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러면은 스카이를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통해 가지고 접근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시간에는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거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제가 영어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단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2022년이고요. 내년에는 2023년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흔히 말하면은 흘러만 가면은 똑딱똑딱 흘러만 가면은 단순히 다가오는 그런 시계 2024년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제우스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버지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 미래라는 것입니다. 단순 미래는 제가 나이가 몇 살이야, 내년에는 몇 살이야. 그냥 우리가 아무런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 단순 미래. 이게 단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단순 미래 개념으로 어머니들 2년만 하면 시간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 생각할 때 2년 가지고 어떻게 가능할까요?라는 그 궁금증들이 대다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2년이라는 절대 시간, 단순 미래. 과연 2년 가지고 시간이 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 시간은 또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공평한 시간입니다. 공평하다. 즉, 공평하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자나 가난, 빈부가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 유무. 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뭐 돈 많고, 뭐 건강하고 떠나서, 그다음 지역, 장소.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평해요. 하루에 24시간이 다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 시간적 개념에서는요, 정말 가장 완벽하게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물이라든가 또는 공기라든가 또는 빈부의 격차라든가 건강,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고 돈이 많고 적고 또 일조량이 풍부하거나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공기가 뭐 우리나라처럼 뭐 미세먼지가 많으면 불편하거나 하와이처럼 또 깨끗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에 완벽한 공평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완벽하게 공평한 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이때 말씀드리는 완벽하게 공평한 시간이라는 거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단순 미래.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로노스 시간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2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고 또 과연 그럴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에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개념이 뭐냐면 카이로스인데 이거는 무슨 미래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의지 미래입니다. 의지 미래, will. 즉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는 주어진 24시간. 자, 시간은 우리 24시간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24시간. 자, 24시간입니다. 그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누구는 이 24시간 동안 누구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누구는 열심히 게임을 한단 말입니다. 그 수다를 떨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주어진 24시간이 어떻습니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철저하게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오늘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가
저기 뭐야 그 아는 공부 캠프에다가 그 하루 14시간을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14시간 동안 방학 때 공부할 동안요. 다른 학생들 뭐 하는 줄 아세요? 게임하고 10시가 돼서 10시가 될 때까지 침대에 있을 겁니다. 방학 때. 근데 저희들은요. 아침 6시에 눈 뜨고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저희 캠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루가 지나가는 크로노스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똑같은데 근데 저희들은 14시간씩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게임하고 있고 수다 떨고 있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어떻게 변경되느냐 크로노스 시간에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 시간은 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적인 그런 개념으로도 약간 뭐 그렇게 해석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짝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미래.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동안 내 의지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14시간을 공부하겠다라는 나의 의지. will의 will. 이 will의 그 의지의 뜻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누구는 공부하고 누구는 게임하고 누구는 수다 떨고 있고 누구는 잠만 자고 있고 이런 시간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은 가장 뭐가 되는 겁니까? 가장 공평한 시간이 아니라 불공평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처럼 냉정히 말해서 불공평한 것이 또 존재하지가 않네요. 또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공평하고 불공평하든 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는 무엇으로 좌우가 될까요? 누구는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 24시간 동안 크로노스 시간에 엄격하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누구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벽하게 가장 불공평한 시간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뭘로 그러면은 구분이 됩니까? 이게 습관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습관. 이 습관을 유지하려면 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성. 습관을 기르려면 꼭 해내야 되겠다는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성이 없으면은 이 카이로스 시간도 그냥 카이로스 시간이 아니라 양질의 카이로스 시간. 이 시간으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2년이라는 이 시간이 제가 요구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지금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면 참 말은 좋죠. 그렇죠? 어머니들 말씀 들어보면 참 내가 그렇다는 말을 하죠. 근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아니, 강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아이한테 소용이 있으려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보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조금 이제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또 격하다고 표현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흐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떻게 흐릅니까?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요. 갑자기 인문학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미래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현재 지금 접촉되어 있는 우리 학생이 말할 때 우리 아이가 죄송합니다.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내 아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말 잘해야 되는데. 요 모양, 요 꼴이 된 게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을까요? 재밌자고 한 거니까 또 너무 또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번 이 꼴이 된 것은 갑자기 아침에 애가 눈 뜨더니만 오늘 갑자기 애가 확 변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니죠. 이 모양 이 꼴 언제부터 됐던 거예요? 어제도 그랬어요.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어제만 그런 게 아니라 그제도 그랬습니다. 1년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즉 지금의 모습은 언제가 만드는 거예요? 과거부터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내 아이가 나태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아는 공부를 못하고 수학 겉핥기 하고 그냥 진도만 빼는 선행학습 위주로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들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왜 그런 거냐? 갑자기 지금 어느 날 잠을 자고 이랬던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이게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인데 진행형이에요. 좀 어렵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의 행위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는 뭐 이게 문제가 있어. 이것 때문에 답답해요. 원장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 상담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부모님들이 지금 저를 만나고 캠프를 지금 알아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도 그렇죠. 좀 나중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현재 좀 중1이야. 현재가 중1이야. 참 고2들이 볼 때는 부럽기 짝이 없죠. 너는 시간 충분하다. 행복하다. 이럴 거야. 고1들이요. 시간 늦었을까요? 안 늦었을까요?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어떤 고3들이 보게 되면은요. 고1짜리가 시간 없어 그러면은 웃기기 짝이 없을 거예요. 어머니들 오늘 있잖아요. 세미나를 제가 알아서 그냥 할게요. 시간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좀 마지막 뒷타임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좀 바쁘신 분들 있으면 중간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시간에 빠지지 말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그 감정적인 표현도 제가 말투가 아니라 감정적인 표현 다 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바쁘신 분들 중간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고3들이 고1들 보고서 나 시간 없어 큰일 났어 이런 소리 들으면은요 애들이 가서 꼴봉 때리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러면 고1들은요 실제로 걔네들이 지들이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야? 먹어버렸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막 되게 당황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2년이라는 시간 가지고 충분할 것인가? 고3들도 충분할 것인가?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제가 2년이라는 시간을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 2년이라는 시간을 잡았냐면은 첫 번째, 그 수능이 어렵지 않다. 자, 이제 그 수능 시험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굉장히 깊지 않다. 굉장히 깊지 않다. 킬러 문제 몇 개는 조심하면 된다. 그건 뭐 조심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실력이 길러지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학습 교과 과정이 많지가 않다. 옛날에 저희들 학력고사 때는 몇 과목인지 혹시 학력고사 세대 기억나십니까? 16과목이었어요. 문과는 17과목이었고 과목 수가 부족하고 없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충분히 지금부터 학생이 공부를 한다면 가능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과거에서 왔던 행동이 그대로 지금까지 기인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저기 뭐라고 할까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 한번 합시다. 자, 크로노스 시간이 뭐라겠어요? 이거는요. 그 저기 단순 미래라고 했죠? 단순 미래. 이거는요 의지 미래. 이거는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그 현재의 모습은 왜 현재의 모습이 기인된 거다? 과거의 모습이 연장선이다. 근데 우리는 꿈이 뭐예요? 꿈은 미래형이죠. 미래형 명사죠. 꿈은 뭐다? 현재 꿈이라는 건 미래에 내가 잘 되고 싶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캠프도 보내고 싶으신 거고 미래에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래에 잘 되려면은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될까요? 중1들한테 열심히 놀아. 너 고2 때 가면 참 잘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도 안 늦어. 자, 이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종합적으로는 맞지 않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습관 때문에 그래. 아까 습관. 다른 말로 이걸 조금만 더 표현하면 근성.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제가 약간 뭐 꼭 비슷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의미상으로 유사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잘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는요. 그러니까 미래 잘 되려면 언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꾸려면 언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못하는 학생들이 왜 열심히 못하는가? 과거부터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예측을 하려면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할 거야. 내가 아는 공부 캠프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해서 미래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유능한 선생님을 만날 거야. 이렇게 해서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 자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근성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미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가서 물론 뭐 각성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보편론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미래를 바꾸려면 언제를 바꿔야 된다? 지금 바꿔야 된다. 지금 바꾸지 못하게 되면 미래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거다. 그 증거, 현재 고2, 고3들. 거기에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7, 8등급 받는 학생들이 고2, 고3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기어코 7, 8등급 받고야 말 거야 이랬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꾸려면 언제 바꿔야 된다? 미래를 바꾸려면 현재를 바꿔야 된다. 그러므로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스카이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현재 지금 모습을 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모습이 요 모양의 꼴이 됐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서 동력을 가지고서 바꿔버려야 되겠죠. 그걸 바꿔야 돼요.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근성. 세미나 가지고 안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 안 됩니다.
자신감 가지고 안 됩니다. 백날 천날 자신감만 불어넣어 주세요. 매번 유능한 강사들 들어서 특강만 듣게 하십시오.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저 눈물 몇 방울 떨어지는 것, 마음에 찡 하고 울리는 것, 그것 가지고 내 아이의 삶과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이라는 것은 말이냐,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똑같은 뭘 공유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똑같은 생명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다르고 과거는 지나간 일이야. 현재의 모습은 내가 나중에는 바뀔 거야. 안 됩니다. 과거의 모습대로 미래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죠? 과거의 흔적을 통해서 지금을 고찰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요. 지금 그 미래를 바꾸고 싶다.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곳이니까 미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당장 현재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 남아있죠? 뭘 바꿔라? 현재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형이상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무슨 인문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실룩하게 실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혼란을 느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실사고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현재를 못 바꾸게 되면은 뭐 미래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처럼 꿈 같은 얘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 거다. 우리는 주어진 24시간 동안 카이로스 시간을 얼마만큼 많이 흡수하고 따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캠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아는 공부를 하라고 각성을 시키고 환경을 만들어 주고 30분 계획표를 주고 끊임없이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독려를 하고 선생님들이 점검을 하고 비록 3주밖에 안 되지만은 그걸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서 뜯어 고쳐서 맹훈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이 왜 중요한 건지. 훈련은요, 안 된 것을 뜯어 고쳐야 되겠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과거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과거부터 그렇게 훌륭한 그 생활 습관 방식으로 살아오지를 못했거든요. 허술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뭐 자율적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니 되지도 않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그거는요 방치고요, 직무유기예요. 부모로서 아무것도 아직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하는 학생들한테 뭐라고요?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래. 그것도 서로가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알고 근성이라는 것들이 있는 아이들이고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부모들이 되나마나 끌고 가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말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성을 주는 것하고요 방치하고는요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현재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계속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요. 자꾸 반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세뇌 수준을 넘어서 몸속에 뼛속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근성. 제가 인연이라는 말을 아까 드렸습니다. 인연. 어떤 아이들에 대한 인연입니까? 근성이 있는 학생들. 근성이 있어야 아는 공부가 가능하다. 근성이 있어야 자기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 근성이 있어야 습관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만 좋으면 뭐합니까? 얘들아,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말만 좋으면 뭐하냐고. 그런 것들. 감동만 줄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해야죠. 왜 제가 운영하는 14시간 캠프에서 학생들이 왜 많은 변화를 느낀 줄 아세요? 우리는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하는 거야. 뭐 14시간 어떻게 하냐고 막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너 14시간 어떻게 공부했어? 어떤 방식이 있었어? 뭘 가지고 했어? 그런 게 뭐가 중요하지? 우리는 그냥 했거든요. 아침에 6시에 눈 뜨고 12시에 잠을 잤단 말입니다. 무슨 말을 거기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비법이 있고 어떻게 했느냐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30분 계획표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를 버텨내고 해내고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그 근성이 있게 되면은 2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캠프를 통해서 카이로스 시간을 쓰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자신감 고치라든가, 뭐 동기부여, 마인드 컨트롤 다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야. 유명 세미나, 훌륭한 멘토, 뭐 서울대만 나오면 붙잡고 얘기하잖아. 너 어떻게 공부했어? 뭐 좋아. 뭐 꼭 계획표가 뭐 기가 막혀야 된다. 여기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요. 나쁜 거 제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부차적인 의미고요. 그냥 옆에서 그냥 간질간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잔소리예요. 그냥 우리가 잔소리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잔소리가 근원적인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부여를 찾고 싶다고 할 것 같으면요.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는 자신한테 확고한 정신과 육체가 있어야 돼요.
정신과 육체.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정신이 똑바르면 육체가 좀 연약하더라도 이 정신이 끌고 갈 수가 있고, 또 정신이 흐리멍텅했는데 이미 몸에 배어있어 습관이 육체적으로 그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학생들이 기가 막힌 계획표를 세우죠. 우리 학생 공부 계획표요. 학습 계획표를 세웁니다. 자기들이 계획표를 딱 적어서 아주 감탄을 합니다. 아, 내가 이런 계획표를 짜서 이대로만 하면은 나 서울대 갈 수 있어, 의대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계획표를 짜고 막 자기들이 흥분해. 막 2박 3일 걸리는 거예요. 이거 계획 짜는데 뭐 2박 3일쯤에서 자기가 막 스스로 감동해. 근데 이 계획표를 딱 짰잖아요. 엄마한테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다. 왜 안 보여줄까요? 본인들이 세운 기가 막히게 2박 3일 동안 세웠던 계획표를 왜 부모님들이 왜 안 보여줄까? 학생들이 왜 부모님들한테 안 보여줄까? 지들이 알거든. 뭘 알아요? 이 계획표가 말입니다. 안 지켜질 거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을까? 선생님이 잘할까요? 엄마가 잘할까요? 본인이에요. 계획표를 기가 막히게 싼 본인이 이 계획표가 작심 3일밖에 안 될 거라는 걸 제일 잘하는 인간이 본인 스스로예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게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근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성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유지. 좋은 행동이 유지가 되는 게 근성이라겠지. 뭐 1학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거. 즉 우리가 3주 동안, 4주 동안 캠프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14시간 동안 학생들을 정말 뜨겁게 가르칠 겁니다. 이 행동이 뭐라는 거야? 이 행동이 유지되라는 겁니다. 지속되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죠. 캠프에서만 잘하면 뭐합니까? 캠프에서는 다 잘해요. 제가 제 인상을 보세요. 좀 이렇게 피곤한 인상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찌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림자도 못 밟아요. 아이들은. 조금 경황된 표현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것들 어떻게 하든 야동 공부 시키고야 말겠다. 저는 저와의 싸움을 있고 저는 저를 믿는단 말이에요. 저는 저를 믿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캠프를 통해 가지고 그 힘을 잘 만들어줘요. 근성 있는 그런 기질을 만들어 놔요. 그런데 3주, 4주 가지고 아이들의 삶과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뚝 부러진 뼈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학생들입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가려면 우리가 3주 동안, 4주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감탄을 합니다. 그 근거 후기 읽어보세요. 후기 읽어보시면 거기에 제 말씀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감탄하는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엄마한테 끌려왔는데 이번 여름 캠프는 수영 캠프라고 알고 왔는데 수영은 한 번도 안 하고 겨울 때는 여기가 스키 캠프인 줄 알고 왔는데 스키는 안 타고 속아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뜨겁게 공부했던 거 나한테 이런 힘이 있었어? 이런다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후기 그래서 제가 후기 30개 이상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뜨겁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유지를 못 해버려 이거를. 제가 근성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근성 있는 터들을 제가 캠프 기간 동안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우리는 14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14시간 공부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똑바로지게 만들어 놓을 건데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해 집에서. 그래서 바로 오늘 세미나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잃게 된다. 부모님들도 아셔야죠. 제가 어떻게 가르쳤으며 무엇을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있는지. 제가 이런 걸 전달한단 말입니다. 사실 말은 몇 시간에 30분 이상 걸쳐가지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한 것 같지만 핵심 요지는 똑같잖아. 딱 하나잖아. 근성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 야는 공부를 해야 된다.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 시간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카이로스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민들한테 이 과정을 갖다 쭉 설명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다 대고서. 무슨 방법이 있고 여기서도 14시간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비법을 알려달라?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없어. 저는 14시간 우리 애들 어떻게 시키느냐? 딱 잡아놓고 14시간 그냥 앉혀놓으면 공부를 해.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앉아있다가 애들이 할 짓이 없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다른 거 하면 제가 뭐라고 하니까. 또 제가 여간 성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할 게 없으니까 책이라도 보자. 그러다 책이 눈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감동이 되고 3주 동안 했던 자기 스스로가 뿌듯해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학생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캠프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프가 만들어진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실천한 것은 아는 공부를 하기, 아는 공부를 하기 위한 근성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아이고. 잠깐만요. 네. 자, 캠프에서 실천한 아는 공부를 하기 위한 근성입니다. 우리는 이 캠프는 근성 캠프예요. 그냥 무조건 근성을 만드는 거다. 네. 뭐 저 역시도 옛날에 이렇게 공부해서 전국 4등까지 갔었고, 뭐 하여튼 무조건 근성이에요. 근성이 없으면은 뭐 지금 뭐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말들, 멋진 말들, 감동적인 말들 소용없어요. 나하고 관련 없는 얘기야. 그건 그 사람 얘기야. 근성을 가졌던 그 사람의 놀라운 얘기예요. 그걸 감동받고 교훈으로 삼을 뿐이야. 교훈만 될 뿐이지 내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 그러니까 내 삶의 그 삶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그걸 해내려고 하는 그 근성 따오고 해내고 유지하고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2년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근성을 길러서 어떻게 하든지 아는 공부해라. 어떻게 하든지 아는 공부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방법이. 그런데 그 방법은 획일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팅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이 공부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저만 하는 얘기 아니죠. 다 하시는 얘기예요. 공부 방법은 그냥 그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으로 아는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는 방법이 터득됩니다. 터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터득을 어떻게 하나요? 공부 방법을. 어떻게 터득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는 공부하십시오.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철저하게 아는 공부해야 돼. 내가 지금 책을 딱 아까 말씀드렸어요. 책을 폈었을 때 거기다 대고서 무슨 어떤 강사가 어떤 설명을 이런 거 필요 없다겠죠. 딱 책을 폈으면은요. 딱 둘 중에 하나야. 알고 모르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무조건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든지 막 심리를 기울여서 알아야 돼. 집중해서 알아야 돼. 반복해서 알아야 돼. 어떻게든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 결과론이에요. 딱 알아서 그 알미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이면은 아 이렇게 공부하니까 내가 빨리 알아지는구나라는 공부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요 모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10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터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쟤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을까? 그거 물어본다고 되나 해결이?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 아이처럼 할 수 있는 근성도 없어. 그 아이가 터득했던 그 방식을 본인은 터득을 못했어. 그러니까 주어 들은 말만 가지고서 똑같이 따라가야 돼. 사이즈가 X 라지인데 나는 L밖에 안 되는 사이즈인데 그걸 읽겠다는 거야. 자, 뭐 다 이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뭐 PT 세운다고 나만 똑똑한 사람 아니니까.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이 얘기는 뭐 그냥 학생들한테 한다는 얘기니까 공부를 했으면 제가 될 수 있으면 캠프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좀뭐 재밌게 하라고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못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술을 한 번도 못 마셔봤어요. 술을 한 번도 못 마셔봤고 담배를 못 펴봤어요. 담배 솔직히 7개 피 펴봤다. 7개 피. 그건 안 폈다고 하자 우리. 7개 피. 근데 그때는 뭐 그냥 호기심에서 7개 피 펴본 적 있고 술은 입술에는 대본 적 있다. 누가 한번 울어가지고 나 술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또 나이트 클럽을 못 가봤어요. 제가. 나이트클럽도 한 번도 못 가보고 맨날 학생 운동하느라고 뭐 미팅 같은 것도 못 해봤고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뭐 몇 가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얘들아, 제가 욕도 많이 안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은 거의 근해 공식을 잘 봐. 거기에 보면은 어른들에게 말을 공손하게 해라, 인사 잘해라.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빨간색일 때 건너가지 말고 초록색일 때 건너가라. 근해 공식 속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삼각 그 함수에 너희들이 정말 다른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줘라.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을 보게 되면 혹시라도 어려운 일에 생겼을 때 좀 언덕에서 좀 밀어줘라.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또 안 나왔다고 말씀하실 거죠. 언론들이 그런 거 나와 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학생들은요. 우리가 교과서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입시 때문에 막 그냥 외워야 되고 막 정복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한 걸음만 좀 멀리 떨어져서 우리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야 될 각종 모든 지혜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이제 캠프를 통해서 무엇도 가르치냐면은 따뜻하죠. 우리 퍼스트 펭귄이라는 게 있어요. 퍼스트 펭귄이 뭐냐면은 그 펭귄들이 막 수만 마리가 이동을 할 때 말입니다. 밑으로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얼음인지 바닷물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그래서 거기를 그게 뛰어내렸을 때 얼음이면 몰살을 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바닷물이었으면은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 퍼스트 펭귄이 뭐냐면은 수만 마리를 대표해 가지고 뛰어내리는 게 퍼스트 펭귄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퍼스트 펭귄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봐라 얼마나 숭고한가,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여러 그 펭귄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노라. 우리가 고귀하게 그 퍼스트 펭귄을 그렇게 인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반전이 나왔습니다. 퍼스트 펭귄, 첫 번째 그 수많은 동물 그 펭귄들을 대신해서 뛰어드는 그 퍼스트 펭귄은요, 펭귄들 중에서 가장 약한 펭귄. 떠밀려 가지고 네가 나가, 네가, 그 강한 펭귄들이 발로 걷어차가지고 앞까지 끌려와서 뛰어내리는 펭귄이 덜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숭고한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그런 펭귄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그 왕국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속에서 정글이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항상 경계하면서 먹어야 되고. 근데 인류가 아름다운 것이 왜 아름다운가? 인류는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인류가 아름답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4시간 공부하고 스카이를 가는 것도 좋고 꼭 성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뭐 인격이 인성이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걸음 좀 물러나서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그래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그 지혜들, 그 지식들, 삶의 방식들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참 좋지만 그 속에서 그 선진들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살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짜 공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 그 학창시절에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어머니들도 부모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캠프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학생들은 수시로 욕이 거치는데 그 부모님들 안 말리시나? 아이들 욕하는 거. 저는요, 우리 아이들 옛날에 제가 아이들 셋을 키웠는데 조금만 입에서 뭐 욕까지는 않는데 거친 소리가 나도 제가 혼쭐을 냈어요. 한 대여섯 번 정도 크게 혼내니까 우리 아이들 입에서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약간 살짝 비속어 같은 거 나와도 제가 뭐라 했거든요. 빨간색일 때 건널면 건너가지 않습니까? 뭐 혼쭐을 냈어요. 한 서너 번만 내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안 건너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집에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만 가정에서 우리 가르칠 수 있는 이 교육의 현장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도 참 우리가 인격 형성에도 좀 유지를 시키는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도덕도 없고 굉장히 정직한 나라라고, 뭐 사기꾼들은 많지만 진실된 나라라고 소문들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거 넘겨줘야죠. 그러려면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쓸데없는 소리였나요? 네. 자, 공부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올바른 목표, 자신을 신뢰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근성이 없는 이유, 근성이 없는 이유가 아니야. 자신감이 없는 이유.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획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살아온 방식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얘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도요.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싹 변했어? 그런 거 없어요. 그 순간적으로 잠깐 반짝 변한 거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사람 방식대로. 과거죠?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현재.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아까 생명력이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야. 왜? 과거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바꿔야 되겠잖아요. 미래는. 우리가 미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꾸려면 어떤 싸움이 있어야 돼요?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되죠. 현재, 지금. 이 싸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내가 나를 믿는다니까요. 엄마, 나 나가서 열심히 공부할게. 캠프 때처럼.
캠프 후기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나 서울대 갈게, 나 의대 갈게, 연대 갈게, 고대 갈게. 우리 애들이 평균 뭐 3등급, 4등급밖에 안 된 녀석들이 겁없이 그렇게 써놔. 옛날에는 입덕분급 못했던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내가 나를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목표가 생기는 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뭐 꿈을 가지라고요? 자꾸 왜 강요된 꿈, 그려진 꿈, 그런 것들을 강요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꿈이 생성이 되는 겁니까? 꿈을 억지로 막 만들기 위해서 애를 너무들 많이 써. 막 뭐 별별 검사도 다 하고 뭐 다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가공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아니 제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18살, 17살 먹었을 때 내 꿈이 아는 건 뭐 캠프였냐고. 나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와서 아는 건 뭐 캠프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다 개척해서 만들었던 길이거든요. 15년 동안. 뭐 공동학습위원회. 남들이 지금 이걸 갖다 지금 도용해서 본인 건이냐 그렇게 속이면서 쓰고 있을 게 문제이긴 하지만은 창의력도 나오는 거고 본인들이 자기가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되면은 그게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길을 못 만드는 거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힘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창의력도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옛날에 기습식 교육이라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육할 때. 이것이 과연 한국 교회의 미래냐? 지금 한국이 어떤데요? 우리나라의 과거였던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었습니까? 그때 그 어려웠던 그 과거에 여기는 어려웠던 과거 우리 대한민국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있었고요. 또 수많은 동남아 국가도 있었습니다. 동남아 국가 우리나라보다 잘 썼어요. 그 똑같은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과거가 현재였던 시절에 처절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현재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뭐 그렇게 그냥 주식 교육이 막 나라를 망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홍보를 합니까? 제가 주식 교육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 주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험 기기도 없었고 그 교과서를 증명할 수 있는 기자재들이 없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그 기자재도 없었고 실험 도구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 됐었습니까? 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다 외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교육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제 제자들을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돈도 좋지만은 그것도 좋죠. 저도 돈 하면 돈 하고든 죽으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교육이라는 건 미래예요. 교육이라는 미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으려고 할 것 같으면 아이들한테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매번마다 말만 그냥 좋은 거야. 말만 아름다우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변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표를 세웠어도 믿지 못하는 것, 내가 나를 못 믿는 것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공부를 하고 있다. 현재 공부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라? 알아야 된다. 현재 공부를 했던 것들을 이 과정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바뀐다. 그게 2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저는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실력이 상승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느끼게 되면요. 꿈을 그때는 꿀 수 있습니다. 강요 안 해도 돼요. 하지도 않은 말. 내가 서울대 가겠다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함부로 막 선포를 해버리니까. 왜? 내가 나를 믿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서울대 갈 수 있겠구나. 그거 길러줘야죠. 그걸 캠프 때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캠프도 굉장히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저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저를 믿거든요. 그 근거 15년 동안 해왔거든요. 나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아파도요.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도 저 서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말 안 하고. 얘들아 원장님 지금 머리 아프거든. 몸이 많이 피거든.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이요. 원장님 쉬세요. 이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제가 쉬면은 제가 관리 안 하는 만큼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하나? 아니에요. 딴짓합니다. 저는 그 꼴 못 봐요. 제가 학생들한테 초창기에 이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쓰러진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지? 원장님이 보여줄게. 자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저 14시간 서 있었어요. 몇 번이고 휘청휘청거린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신 있었어요. 안 쓰러질 자신 있었고 아이들을 가르칠 자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때는 500명 있었어요. 우리 캠프에 500명. 근데 부모님들이 그래요. 한 명 한 명도 벅찬데 어떻게 500명 500대 1로 싸웁니까? 저 500대 1로 학생들하고 막 싸움이라는 게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싸워서 항상 이기거든요. 왜 이기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500명을 찍어 누르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기면 됩니다. 조금 다리 아프다고 앉아 있고 싶을 때, 조금 아프다고 좀 쉬려고 할 때,
조금 딴 거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말입니다. 전 저하고 싸워요. 안 되지. 내가 서 있어야지. 그리고 저는 조금이라도 잘못한 학생들 꼭 잡아내야지. 공부시켜야지. 저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를 이기니까 500명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과서 과목을 다 이기려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방법보다도 본인이 이길 수 있는 본인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강연회 같은 걸로 안 돼요. 세미나 가지고 안 되고 몸으로 직접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캠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겠다는 거고. 캠프의 경험은 할 수 있다는 그 신뢰를 본인 스스로에게 부여시킬 겁니다. 제가 반드시 이번 캠프도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안 지워졌네요. 네, 이제 과목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라라고 말씀드리기에는요,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어 학창 시절에 항상 100점 받았거든요. 그런데 수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별다른 건 없는데 국어는요 되게 막막해요. 차라리 영수에서 좀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막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국어는 좀 틈틈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좌우간 이 국어라는 것은요 어떤 거를 평가하는 시장이냐면은 요거는 그냥 부모님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쭉 그냥 훑고 넘어갈 겁니다. 여기다 막 시간 많이 쏟아붓지 않을 거예요. 수학 때는 좀 다르겠지만은 공통사고 능력. 공통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을 보고서 누구는 공산당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정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공산당이라는 표현으로 빨간색이 사용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산당이라고 찾아낼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보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은 이거를 갖다가 정렬이라고 쓰면 오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은 공산당을 이야기하고 있어. 공산주의를 표현하고 있어. 그 빨간색이. 이렇게 했어요. 공통된 사고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과반수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너도 공통적으로 남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문해력, 문장 독해 능력. 맹목적인 독서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꼭 해야 됩니다. 독서는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극단적으로 막 독서만 많이 한다고 그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독해 능력에 초점을 맞추세요. 독해 능력. 책을 많이 읽었지만 독해 능력이 없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냥 책만 많이 읽고 독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통 사고 능력을 기르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서도 참 중요하다. 독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독해 능력 같은 거.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그 지문이 길거든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 파악을 못해 학생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되지가 않아요. 그 중학생 부모님들은요 독서를 많이 시키되 한 것만 여러 권을 그 다독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천천히 읽어서 그 독해 능력을 먼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2개월 동안 개념어라는 거, 뭐 추상이라든가 뭐는 인지적 사고 능력 뭐 이런 것들 이거 개념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2개월이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지문 분석하는 스킬, 이 지문 분석하는 스킬이 결국 뭐죠? 독해 능력이겠죠. 국어가 정말 안 되면은 이거 어렵습니다. 고득점 진짜 어렵습니다. 스카이 가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풀이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충분히 그 다지는 기출 분석, 기출 문제 분석이 어느 과목보다 이게 중요한 과목이 상대적으로 어느 과목보다 중요한 과목이 바로 국어 과목이다. 기초를 충분히 다진 다음에 기초를 다져야 돼요. 개념이라든가 개념어라든가 각종 독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초죠. 이런 기초 능력이 딱 갖춰진 다음에 기출 문제 분석이 어느 과목보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영어를 안 했구나. 영어가 빠졌네. 영어는 제가 나중에 하고요. 자, 일단 수학이 됩니다. 수학이 되는 건 조금 시간을 좀 소비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죄송합니다. 제가 막 세미나 중에는 제 채팅창을 못 봐서. 자, 수학은 한번 속으로 따라하세요. 수학은 클래식이다. 따라서 한 번만 더. 수학은 클래식이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엄청난 정의. 이 정의를요,
완벽하게 알고 계시면은 수학 공부 방법이 나옵니다. 이 정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수학은 클래식이기 때문에, 자, 클래식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피타고라스가 언제 사람인지 아시죠? 고대 사람입니다. 방정식이 언제부터 형성되지 아시죠? 네, 중세 시대 때부터 방정식이 어느 정도 체계화됐습니다. 벌써.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체계화된 게. 함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은요,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 그런 말씀 하시죠? 요즘 수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수학은 어떻다? 요즘 수학은 어떻다? 그런 말이 사실은 통용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제 어머니들 보시면, 제가 윤민수라는 사람이죠? 자, 보세요. 자, 지금도 윤민수입니까? 아닙니까? 윤민수 원장이죠? 아니, 이거 벗으니까 제가. 이게 뭘까? 저를 처음 본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은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 계속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윤민수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안경을 썼다, 벗었다. 이거는 뭐냐? 유형입니다. 유형. 안경을 쓴 유형과 안경을 벗은 유형. 그런데 이 유형을 몰라서 어떨 때는 충분하게 저를 보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헷갈려요. 어떨 때는 옷만 이상하게 바꾸고 입어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유형을 해봤자 근데 본판은 개념. 이 개념은 똑같아요. 변형이 없어요. 개념은요. 똑같거든요. 근데 썼다 벗었다 한 거예요. 그냥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수학의 클래식이라고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저 피타고라스의 정리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근해 공식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저희들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근해 공식 지금도 학생들이 배우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수학은 왜 클래식이다? 수학은 옛날부터 나왔던 거지. 요즘 수학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세에 만들어진, 근대에 만들어진, 현대에 만들어진 그 수학이 교과서에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수학은 이미 한 1800년대 그때 만들어진 수학들이 교과서에 들어온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그렇다면 요즘 수학이다, 아니다, 요즘 수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요즘 수학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형의 변화다. 문제를 묻는 방식이 변화다. 그러니까 본판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요즘 수학일지라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수학은 클래식이다. 변함이, 내용의 변화가 없다. 그럼 이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서 수학책 한 권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학책 한 권을 쓴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 베테랑 중에 한 분이시겠죠, 그 선생님들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시면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내려오는 과정들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나올 문제가 정해져 있다 없다. 자 없다라고 쓸까 있다라고 쓸까요? 자 없다라고 쓸까 있다라고 쓸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수학은 클래식이다. 부모님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이어져 온 거죠. 배우는 성 고대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미 나올 문제 정해져 없다 있다. 부분적으로 동의하시죠? 뭐 100%까지 아니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클래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클래식이기 때문에 이미 나올 문제가 수학의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묻는 방식의 변화가 있는 거지. 그 개념에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화되는 거고. 공식은 진리거든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수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만들었던 건 선생님은요, 이거를 알고 있어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문제 묻는 스타일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 개념의 문제는 없단 말이죠. 그렇게 개념만 철저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유형, 변화에 대해서 대처 능력만 있으면 수학은 100점 나오기 쉬운 과목이에요. 나온 문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이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는구나. 자, 자, 이 근거에서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식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 변화가 없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변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뭐가 필요하다? 개념 이해가 필요한 거죠. 왜? 고대부터 만들어졌던 거, 클래식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이해가 뭐 수학뿐만 아니죠. 개념 이해는요. 다 필요한, 이건 극단적인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 권 풀 것인가? 한 권을 풀 것인가? 선택을 하자면 한 권을 저는 10회 반복해서 풀어요. 왜? 수학 문제가 나올 문제가 정해져 있다고 했으니까.
그 수학 집필 하시는 선생님도 이걸 알기 때문에 핵심되는 내용들은 어지간한 책 한 권에 다 수록돼 있어요.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을 10번을 반복해서 풀면 거의 나올 문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다만 유형의 변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나중에 뭐 기출문제라든가 킬러 문제 같은 건 따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10회 반복을 해라? 나올 문제가 정해져 있다. 이래도 혼란스러우세요? 이 명제, 이 대제를 알게 되면 이 문제가 이해하기가 되게 쉬우세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지금요, 저도 내년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저도 그 수능 시험, 수학 시험 풀었다니까요. 저 많이 맞췄어요, 저. 상당히 많이 맞췄어요, 생각보다. 저도 스스로 놀랐어요. 나한테 나 아직 안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럴까? 옛날에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 권, 자꾸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 놨지 10권을 자꾸 한 번 풀고 버리고 한 번 풀고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새로운 문제집을 볼 때마다 새로운 그 수학인 줄 알아요. 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학이 또 수학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한 권을 10번 풀면은요. 거의 문제가 다른 책에도 보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푸른 다음에 다른 책을 서너 번 정도 반복해라. 왜 유형의 대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출을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까? 아닙니까? 질문. 뭐야. 자, 이거 투표를 해야 되나? 하지 말자. 시간 없으니까.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스스로 다 답변하세요. 자,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제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은 암기 과목은 맞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된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수학은요. 이 논쟁의 수학은 이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가장 근접한 정답일 겁니다. 암기 과목이다 아니다. 암기 되어져야 하는 과목입니다. 이거 틀립니다. 이건 틀리는 거 이거는 약간 수동태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약간 이건 중간태라고 하죠. 뭐 극단적인 수동태도 아니고 내 의지가 들어간 수동태니까 중간태라고 하는데 수학은 암기되어져야 되는 과목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암기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 번 반복하면 되죠. 암기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수학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완벽하게 날 때까지. 완벽하게 알 때까지 반복을 하면은 그다음 뭐가 됩니까? 암기가 되어지는 거죠. 암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뭐라고 합니까?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니야. 암기 과목은 아니야. 나는 이해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어디다 관점을 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뿐이지 거의 대다수가 수학을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수학을 읽지 않았습니까? 어떤 책을 한 권 샀어요. 딱 한 번 풀었어요. 한 번. 우리 학생들 보면 잘하는 거 있어요. 책에다 답을 다 써. 대답 문제 다 써. 그리고 그러면 그 책은 반복할 수 있다 없다. 책에다 답을 다 써버렸으니까 문제풀이까지 써버렸으니까 그럼 그 책 두 번 못 보죠. 제 캠프 때 아이들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IQ 한 250 됩니까? 혹시 250 되는 자녀 두신 계세요? 전 세계에서 말이야 세계 최고의 천재라고 했던 그 아인슈타인도 처음에 그 수학 공부를 했었을 때 그 한 거를 한 번만 풀어가지고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못 만들었다니까요. 내 걸로 만들지 못했어요. 어떤 천재가 딱 한 번 봐서 이걸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천재가 인류 역사상 인류가 태동한 이래 그런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이루어지네. 자기들이 IQ 한 300 넘는 줄 알아. 한 번 쓰고 버려. 야, 놀랍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제가 말입니다. 한 번 써서 내 걸로 만드는 확률은 거의 희박해요. 몇 번이고 반복해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 책을 한 번 쓰고 버립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던 그 책을 한 번 써서 내 걸로 못 만드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은 반복해야 돼요. 우리 헬퍼 선생님들 특강 중에서도요. 수학을 반복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반복 안 하고 막 책을 풀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기본 개념이 완벽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겠던 사람들은 풀고 버리고 해도 돼. 근데 그거 안 되면 그 짓 하면 안 됩니다.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10번 이상도 안 풀고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천재가 어디 있을까? 대한민국에는 거의 한 7, 80%가 세계적인 내 천재들이야. 한 번 책을 보고 버려.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 번 학생들에게 반복하기를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클래식이기 때문에. 나올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책 여러 권 안 풀었는데 한 권을 풀다 보면은 거의 다 수능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저자들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권장사항입니다. 자, 왜 공부를 못하는가? 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한 이건 그냥 뭐 약간 좀 주관적인 얘기들이니까 뭐 정답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괄호를 쳐는 거는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괄호를 만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것에 대한요 뼈아픔이 없어요, 아이들이. 아,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힘겨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라는 뼈아픔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몰라도 그냥 괜찮은 거야. 삶에 대한 시독한 자아투쟁, 뭐 그런 거 없어. A struggle for oneself. 한번 써볼까? A struggle. A struggle for oneself. 이거 왜 이 표현을 왜 썼냐면요. 이 A struggle이라는 거, 이 표현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몸부림치다라는 뜻이에요. 뭐 자아투쟁이라서 뭐 배틀, 파이트, 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거 몸부림이거든요, 몸부림. 그러니까 삶에 대한 자아투쟁이 없어요. 자아투쟁. 나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기어코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근성 속에 들어가는 용어들이거든요. 자아투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걸 반복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멍한 순간이 와요. 저 그런 적 많아요, 공부할 때. 내가 뭐 혹시 빠뜨렸나?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뭐 문제를 풀어봐도 다 알아. 그러니까 뭐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저도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알에 대한 그 자아투쟁이 있어야 돼요.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필코 알아야 되겠다. 응? 기필코. 그럼 몸부림침이 있어야죠. 스트러글이 있어야 되죠. 그럼 몸부림이 없어,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공부를 못 해도 되는 거야. 왜?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몇 번 엄마한테 혼나면 되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한 번 더 혼나면 돼. 한 2, 3일만 혼나면은 우리 어머니도 잠잠해져. 왜? 어쩔 수 없다는 거 본인도 아시니까. 뭐 그러고 있어. 그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해해야 됩니다. 공부했으면 알 때까지 이해하고 또 반복하고 응용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고 응용하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 어떻게 한 번 보고서 그 책을 다 할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거 개념 이해. 그리고 반복하고 이해하고 뭐 응용하고 이런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오늘 세미나가 무슨 세미나라고 했죠? 제가 어머니들과 같이 우리 생각을 공유하는 거고 이제 캠프 때 학생들한테 14시간 동안 30분 계획표를 쓰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14시간 아이들 앉혀놓고 야 열심히 해. 잘해. 지금 놀 만큼 나가. 훌륭하지만 그것이 제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14시간은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꿈이라는 것은 오직에 우리가 꿈을 꾸라고 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잠깐 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제가 우리 학교를 이제 수석으로 입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학력고사가 얼마나 잔인했던지 아시죠? 우리 72만 명이었는데요. 그 문과 이과 나눠서 물론 성적표가 나왔지만은 72만 명이었는데 1등부터 72만 등까지 성적 등수가 나왔어요. 그렇게 잔인했던 시험이 바로 옛날에 학력고사였었어요. 제가 전국에서 몇 등이냐면은 3,500등 정도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서울대학교가 4,500명. 그럼 저는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정원이 약 4,500명이고 저는 전국에서 3,500등 했어. 근데 서울대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요. 물론 갈 수 있을지 몰라요. 턱걸이였습니다. 왜 턱걸이였느냐? 남자들이 못 가는 과가 있었어요. 당시에 가정학과, 의류학과, 간호학과. 거기 남자들이 가면은 막 뉴스에 나왔어요. 드디어 금융의 벽이 무너지다 이래서. 기억도 나실 거예요. 우리 때 그랬어요. 저는 그런 과 못 가고 음대, 미대, 체대 못 가거든요. 그럼 보세요. 제 등수가. 거의 턱걸이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2달 동안 이 캠프처럼 14, 15시간씩 혼자 공부한 거예요.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전교 1등을 했지만은 서울대는 갈 수 있을 것인가? 불안했었어요. 왜?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서울대 한 명, 많이 보내면 2명 갔던 시절이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는. 비록 제가 전교 1등이라 할지라도 어떤 해처럼 나도 서울대 못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었어요, 저희도. 그런데 그렇게 했었었는데 하루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캠프가 그래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했는지 몰라요. 제가 막 이 책을 알아내려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죠. 한마디로 말씀 간단하게 드릴게요.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다 알아냈어요. 기어코 알아냈습니다. 하여튼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뭐 당연히 공부를 했으면 알아야죠. 저는 그런 생각에 그냥
용어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시험을 봤는데 3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전국에서 28등을 했습니다. 그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죠. 3,500등 했던 애가 28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3월달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봤는데 절반만 읽어도 답이 보여요. 절반만 읽어도 답이 못 보이는 거야. 막 주관식으로 쓰라기도 나올 수 있어. 당시엔 사지선다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또 4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또 쉽네. 그래서 몇 등이냐? 전국 4등을 했습니다. 제가 전국 4등 했어요. 학교에서는 전국 수석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었죠. 그리고서 제가 5월달에 또 모의고사를 보려고 했던 찰나에 제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어요. 이제 결식 청소년이었었거든요, 당시. 급식이 없던 시절이라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양호실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스토리예요, 지금요. 근데 제가 성적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앞에서 아파서 공부 못했다는 아이들은요, 제가 꼴밤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저한테는. 저는 아파서 공부 못합니다라는 학생들을 한 대 쥐어 박을 수 있는 면허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해봤거든. 꼭 그렇지도 않아. 누워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뭐가 됐냐? 제가 이제 학력고사도 잘 봤어요. 뭐 전국에서 거의 하이탑 수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했냐? 제 점수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학과를 지원하더라도 저는 다 합격할 수 있었어요. 당시엔 전자공학과가 제일 셌어요. 전자공학과 합격할 수 있었고 또 이과에서 문과로 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은 저는 법대도 지원할 수 있었고 의대 당연히 지원할 수 있었고 뭐 제약예측학과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학과에 제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남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또 유능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막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저는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니까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남들은 뭐 꿈을 꿔가지고 막 꿈을 향해 정진해 가는데 저는 그 꿈을 없었어도 어떻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선택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보세요, 여기. 꿈이라는 것은요, 추구해서 물론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동력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는 건 뭘로 이루어집니까? 꿈이라는 것이 뭘로 이루어질까요? 내가 막 간절한 생각 가지고 꿈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말을 잘하니까 나는 막 심쿵 막 변호사 들어갈 거야. 나는 어떻게 하든 의대 들어갈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추진력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오직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실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실력. 네, 실력이 있으면 돼요.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말 잘해도 아무리 의료적인 그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으면 의대 못 가고 복대 못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는 공부가 가장 편하다. 운동선수보다 공부가 더 편합니다. 훨씬 더 길도 많고. 그래서 꿈을 이루는 방법, 실력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실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은 어디서 하는데 아는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든 공부했으면 알아야 돼요. 이 아는 공부 그 자체가 실력입니다. 그 아는 공부는요, 다시 한번 말하자. 우리 정리합시다. 뭘 해야 된다? 아는 공부는요, 근성이 있어야 아는 공부가 가능하다. 서설표 방향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성이 있어야 아는 공부가 가능하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려면 공부해라. 실력을 길러라. 꿈만 꾸지 마라. 실력도 없으면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학창 시절을 저는 극복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